이번에는 무역결제의 한 부분으로서 이제 외국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는데, 외국환은 foreign exchange라고 그러죠. 바로 이제 외국 돈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foreign exchange. 그래서 이제 약으로는 FX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외국환이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즉 이제 국내가 아닌 이제 해외의 격지제 간의 무역 거래에 있어서 또는 뭐 다른 기타 상거래에 있어서 그때 이제 수반되는 어떤 대금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국환이 아닌 외국환으로 거래를 할 때 사용되는 그런 화폐, 그것을 외국환이라고 그러고, 그러한 것을 이제 결제를 할 때 만약에 한국의 이제 국민은행과 이쪽에 중앙은행하고 이렇게 어떤 거래가 있다. 그래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만약에 뭐 $10,000이라는 어떤 이런 금액이 있다 그러면 국민은행에서 $10,000를 이렇게 현금으로 이렇게 운반을 해가지고 중앙은행에 입금시키는 것이 아니고, 중앙은행과 국민은행 간에 상호 개설되어 있는 그러한 계정, 쉽게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구자, 그 구자 간에 서로 이체에 의해서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계정을 중심으로 해서 단지 수치상으로만 결제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이제 외국환의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려면 서로 환거래, 일치하는 거래가 약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일정 금액이 서로 이렇게 여기에 이제 계정에 기탁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외국환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게 되면, 외국환은 국제무역사 시험을 대비하는 그런 학생들, 그리고 일반인들도 이 외국환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명에 있는 환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강의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완전히 무슨 외환의 아주 전문가는 아닙니다. 단지 이제 여러분의 시험을 돕기 위해서 개념적인 것들, 즉 외환이라는 이런 것이고 또 환율이라는 이런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어떤 투기라든지 무슨 외국채라든지 그런 펀드라든지 이런 것을 개념을 떠나서 환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런 것이 경제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수입 대금이나 수출 대금을 취결하거나 결제할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거래가, 즉 돈이 환이, 이것이 이제 한 나라 안에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게 되면 그것을 내국환이라고 그러고, 외국과의 사이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중국과 한국과의 거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환이 되는 것이고, 물론 결제 수단도 자국의 화폐가 아닌 달러라든지 기타 서로 상호간에 약정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외환으로 대금의 결제라든지 지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하려면은 은행 간에 서로 환거래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그 환거래 계약을 correspondent arrangement라고 이렇게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중앙은행과 국민은행이 이렇게 있는데, 서로 이제 안전하게 거래를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은행의 지점이 또는 지사가 중국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서로 이제 같은 은행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환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각 해외 각국마다 은행에서 이것을 전부 다 지점을 다 설치하게 되면 상당한 인력과 그리고 유지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어떤 일정한 은행과 그러한 환거래를 하기로 약정을 해놓고, 그런 상태에서 대금 결제라든지 외국환의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을 바로 환거래 계약, 그러한 계약을 맺기로 한 것, 그것을 환거래 계약이라고 그러고, 그러한 약정을 맺은 은행, 그것을 바로 correspondent bank, 그래서 환거래 은행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제 그러한 거래를 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은행을 바로 환거래 은행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예치한 거래 은행이 있다. Depository Correspondent Bank인데, 이 Depository가 뭡니까? 이 보증금이란 말이죠. 선수금으로 미리 보증의 형태로서 지급하는 금액, 그것이 바로 디파이트인데, 바로 그러한 일정한 금액이 만약에 뭐 국민은행에
자산이 뭐 100만 달러가 중앙은행에 입금이 되어 있다. 바로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입금이 되어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디파지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한거래은행을 이제 디파지터리 코레스판던트 뱅크라고 그러고, 바로 이제 외국한 은행 간에 서로 이제 대금의 결제의 편리를 위해서 일정한 금액이 이렇게 국민은행의 그 계정의 이름으로 상대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는 은행, 그러한 은행들끼리 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치한 거래은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예치한 거래은행은 바로 이러한 것이 없는 경우가 바로 이제 무예치한 거래은행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신용장에서 배울 때 negotiating bank가 있었죠. 이 매입은행과 issuing bank가 바로 그러한 환거래 약정이 되어 있지 않을 때, 그것을 그렇게 환거래 약정이 안 돼 있으니까 서로 이제 자금 이체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을 매개 해주는 중개은행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웠던 reimbursing bank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상환은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 매입은행과 이쪽에 상환은행과는 서로 환거래 예치은행이고, 그 다음에 또 국민은행과 또 상환은행과는 서로 또 환거래 예치은행이고, 그러니까 이 상환은행이 중간에서 매입은행과 바로 이싱뱅크, 그 개설은행을 서로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무예치한 거래 은행이 예치한 거래 은행으로 이렇게 은행 간의 약정을 맺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먼저 서로 인증할 수 있는 서명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키가 필요하다. 테스트 키라는 것은 은행과 은행 간에 서로 자금의 이동이 있을 때 그것을 암호화한 그런 전신문을 이야기하는데, 스위프트라는 것은 바로 은행 간 그러한 것을 약정해서 통일시키는 그런 기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스위프트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은행에서 은행끼리 이렇게 신용장을 개설할 때 그러한 사실을 통비할 때는 전부 다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을 이제 방지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스위프트 또는 텔렉스로 이렇게 전달되어 온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암호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암호화되어 있으려면 이것을 이 해당 은행에서 그 암호를 풀 수가 있는 그런 인증키가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렇게 서로 교환되는 키, 그것이 바로 이제 테스트 키가 되겠고, 그 다음에 환거래 그 약정을 맺으면서 서로 상호간에 이제 업무 표현을 위한 어떤 약정서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거래조건서,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교환이 되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 대금의 이제 결제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는데, 먼저 이제 추심 방식을 이제 보게 되면, 추심 방식에서는 추심 방식은 뭐였죠? 크게 DA가 있었죠? 여기서 먼저 DP부터 이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DP는 Document Against Payment, 그것의 줄임말인데, 자, 일람 출급 환화음을 발행한다. 즉 수입자는 일람 SITBA를 발행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은 선적 서류가 바로 수입상, 드로이가 되는 것이죠. 드로이에게 바로 일람되었을 때, 일람되게 되면, 그래서 BL이 도착이 되고, 그러한 사실을 은행으로부터 통지받고, 그러한 서류를 바로 보았을 때, 그 서류가 제시되었을 때, 그때 바로 이제 대금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SITBA로 해서, 일람 출급 환화음이 이제 발행이 되고, 그 다음에 추심 전 지급 시에는 부도의 경우에 수출자는 담보를 제공한다. 추심자는 뭐냐면 이쪽에 이제 그 추심 의뢰은행이 되겠죠. 그래서 리미팅 뱅크가 되는데, 리미팅 뱅크가 바로 그 상대국에 있는 지급인의 은행, 그러니까 추심은행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LC 거래라면 이것이 negotiating bank 해서 매입은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collecting bank가 바로 issuing bank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서류가 쭉 가서, 선적 서류가 가서 collecting bank를 통해서 이렇게 지급인에게 제시가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다시 대금이 이렇게 와야 되겠죠. 추심 의뢰은행은 입금이 되고, 그 다음에 수출자, 여기서 이제 추심 의뢰인, 그래서 이제 프린시플이라고 그러죠. 추심 의뢰인에게 이제 대금이 이제 지급되는 그러한 순서를 밟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순서를 밟지 않고 먼저 이쪽에 추심 의뢰은행이 환원을 매입하고,
매입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거치지 않고 먼저 선지급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프린시펄에게 선지급을 할 경우에는, 그때는 이러한 것이, 지급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부도가 날 경우에 대비해서, 바로 수출자는 어떤 일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추심하기 전에, 이쪽에 추심의뢰인이 만약에 뭐 10만 불을 이쪽에 지급을 한다면 일단 돈이 들어오기 전에 지급을 하게 되니까 그 부도에 대비해서 이쪽에 프린시펄에게 일정한 그 담보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조건 추심전 지급을 할 때는 바로 또 보상장, 앞에 보였던 letter of indemnity 보상장을 또 이제 요구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추심전 지급 시에는 환가료를 공제한 그 환율을 적용한 그러한 그 수출대금을 이제 회수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이제 은행에서 적용하는 그러한 환가, 그것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자, 일람 출급 환호음 매입률 곱하기 외화금액, 그래서 환호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추심 방식에서 발행된 그러한 어음이 바로 SIT 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대금이 왔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돈은, 그 외화는 바로 이쪽에 이제 프린시펄의 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프린시펄에게, 그죠? 이 수익자에게서 그 외화를 이제 사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 기준은 이런 일람 출급 환어음에 기준한 그러한 매입률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환어음에 기재되어 있는 외화 금액을 곱해서 그것을 바로 이쪽에 프린시펄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추심 후에 지급 시에는 전신한 매입률 곱하기 외화 금액이 이렇게 되는데, 자, 추심 후 지급 시라는 이 말은 바로 이러한 추심 과정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이러한 고리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지금 입금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금액도 바로 외화 금액도 바로 이쪽에 이제 프린시펄이 이제 금액이 되니까 돈을 받은 후에 지급을 하게 되니까 외화는 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이 프린시펄에게서 그 외화를 이제 매입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바로 그때는 전신한 매입률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입자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일람시에 바로 대금을 결제하게 되니까 그때 적용되는 은행의 기준 매입률인 매입률과 매도율인 기준이 되는 그러한 율을 적용할 때 기준으로서 적용되는 게 바로 이제 전신한 매입률 또는 전신한 매도율인데, 이 수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외화로 결제되니까 은행에서 그 외화를 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외화를 이제 매도하는 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전신한 매도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다음에 인수 조건 보게 되면 이제 DP에서 DA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자, DA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환호음이 지급인에게 제시가 되고, 그리고 일정한 기간, 뭐 30, 60, 30의 배수로 나간다 그랬어요. 30, 60, 90, 110. 자, 이런 식으로, 이러한 환호음이 제시된 날로부터 30일, 60일, 90일이 지나서, 수입대금을 이제 결제를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DA 거래인데,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이제 기한부 환호음을 발행하겠죠. 이때는 DP 같은 경우는 일람후 바로 지급해야 되니까 SIT 빌이 발행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바로 기한부, 그죠? 기한이 지나서 지급을 받게 되니까 바로 그때는 유단스 빌이 발행되는 것이죠. 바로 기한부 환호음을 프린시펄이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역시 아까 DP 조건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추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추심 은행으로부터 환호음을 매입해서 수출대금을 회수할 때는 그때는 부도에 대비해서 역시 똑같이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추심전 지급 시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전에 지급을 할 경우에 이때는 환가료를 공제한 환율을 이제 적용받게 되는데, 바로 기한보험, 이 기한보험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그 율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추심 후 지급 시에는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죠. 추심 후에는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돈이 입금이 됐으니까 바로 일단은 전신한 매입률을 전신한 매도율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추심, 제가 지금 금방 매도율이라는데 매도율이 아니고 바로 이제 매입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자 같은 경우도 역시, 외화로 이제 결제를 하려고 그러면 역시 은행으로부터 외환을 이제 구입을 해야 되니까 또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외환을 또 팔게 되는 것, 즉, 매도율을 이제 적용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 방식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매입 신용장과 개설은행, 그리고 개설은행과 매입은행은 무예치한 거래니까 반드시 양자 간에는 대금 결제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3자, 즉 reimbursing bank, 상환은행이 중개자 역할로서 존재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재매입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우리 그 대금 결제 시간에서 다 이제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다음에 수입함을 대도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제 그 DA 같은 경우 이때 해당되는데, DA나 DP 같은 이런 경우에, 자, 이렇게 물건이 쭉 와가지고, 이쪽에 지금 지급인에게 BL이 제시가 돼가지고 지급인이 이제 물건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지급인이 약정된 날짜에, 이 물품 대금을 이렇게 30일이나 60일 뒤에 물품 대금을 결제를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또 DP일 경우에 BL이 송부가 돼가지고 바로 결제를 하고 BL을 찾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러한 자금이 없을 때, 자, 그렇게 되면은 그 물품은 이제 수입국에 이제 발이 이제 묶여있게 되겠죠. 바로 이럴 경우에는 그 은행으로서는 그 물품의 점유권, 일단 그 BL을 지금 은행이 소유를 하고 있고, 이제 DP 같은 경우에는 소유를 하고 있고, 주로이가 물품 대금을 지급을 해야지만 이제 BL을 인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금이 없을 때 그것을 지급을 안 하고 계속 있게 되면은 이 은행으로서도 그것이 이제 부담스럽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간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그것은 서로에게 이제 원치 않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물품의 점유권 또는 담보권은 은행이 가지고 있고, 바로 이제 BL을 내줘가지고, 이 물건을 수입상이 팔아서, 그것을 먼저, 선 판매를 한 뒤에 그 대금을 가지고 결제를 하도록 한 것, 그것이 바로 수입함을 대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트러스트 리스트 따서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그 중요한 거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순환과 역환이 있다. 이것은 돈의 이동 방향과 그리고 지급 방향에 따라서 순환이냐 역환이냐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일단 순환은 송금 안에서 리미턴스라고 그러는데, 자, 보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수출자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수입자가 있습니다. 수입자는 수입 대금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또 거래 은행이 있어야 되고, 그죠? 여기는 또 상대국의 수출국에도 그 수입 대금을 수출을 해가지고 다시 수출자에게 이제 건네줘야 되는 그런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TT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송금 방식이에요, 그죠? 송금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수입자가 이 은행에게 자, 10,000불이다. 그렇게 되면 이 10,000불을 저쪽으로 보내주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자금의 지시를 바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지시 방향이죠, 이게. 지시 방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시에 따라서 돈도 어떻습니까? 이쪽에 수입자 측에서 수출자 쪽으로, 그죠? 이건 자금의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이동이 결국은 지시 방향과 이동 방향이 결국은 같아지게 되죠. 바로 이런 것을 순환, 그리고 송금한 방식 또는 이제 리미턴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송금 방식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환화음이 발행되지 않는다. 왜냐면 이것도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역환. 이것이 이제 반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DP나 이제 DA가 되는데, 자, 이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수입자, 수출자와 수입자 입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먼저 이제 수출자는 어떻습니까? 수출자는 바로 수입자에게 이제 결제할 것을 요구하게 되죠. 지시의 방향, 이렇게 돈을 이렇게 내라. 그렇게 되는데 결국 그 돈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수출자는 수입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해달라 해서 그 지시의 방향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가게 되고, 그러나 그 돈은 어떻습니까? 수입자에서 수출자로 또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서로 이제 반대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이러한 것, 이것을 역환, 이런 추심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된다. 그래서 추심환이라고, DP, DA 거래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환 가격, 외국환 가격은 이제 환율에서 exchange rate이라 그러는데, 그럼 환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일정 시점에서 만약에 뭐 지금 오늘이라고 치자. 그래서 오늘이 만약에 준택에서 6월 10일이라고 기준을 해보면 이때를 지금 시점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어떤 외국환과 자국환의 그런 평가 차이, 그런 것을 어떤 요율로서 나타내는 것을 바로 환율이라 그러는데, 결국 이제 어떤 한 나라와의 통화 그리고 다른 나라의 통화과의 그 교환 비율에서 생기는 차이, 그것을 바로 환율이라 그러고, 이것은 마치 그 하나의 상품처럼 이제 취급이 돼가지고 환투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그 시장이 또 형성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만약에 달러하고 한국 돈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그죠? 달러를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게 되면 결국은 달러는 상승하게 되고, 팔려는 사람이 많게 되면 결국은 달러 가치가 내려가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주식시장하고 거의 흡사하는 원리로 이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의 그 환율을 이제 표시를 할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이제 직접 표시법이 있다 해서 direct 또는 direct quotation에서 외국 통화 1단위 또는 100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자국의 통화를 자국 통화의 그 교환 대가를 이제 표시하는 방법, 이것을 직접 표시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죠. 그래서 현재 뭐 1달러, 뭐 1달러는 뭐 1,200원이다. 이런다든지, 그 다음에 일본 돈 같은 거, Japanese yen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JPN 같은 경우, JPY, Japanese yen 같은 경우는 뭐 한국 돈으로 뭐 계산을 해봤을 때 이것이 뭐 1,100원이다. 자, 이런 식으로 외화의 자기 통화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교환 대가, 그러니까 1달러는 뭐 1,200원이다. 1달러면 1,200원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바로 이제 표시한 것.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것을 보통 이제 직접 표시법이라고 그러고, 대부분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바로 이렇게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직접 표시법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다음에는 이제 간접 표시법이 있는데, 이것은 자국화를 기준으로 해서 외국환의 가치를 이제 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접 표시법이 되는데, 주로 이제 영연방 국가,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같은 그런 나라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자국화를, 여기서 지금 한국 돈은, 그죠? 한국 돈을, 자국화를 외국화에다가 이렇게 비교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간접 표시법이라는 것은 자기 통화를 기준 통화로 보고, 그래서 GBP, 하게 되면 이거는 Great Britain, 그레이트 브리튼 파운드 해가지고 영국의 이제 파운드화를 의미하는 그런 화폐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1파운드는 도이치마르크, 마르크에 뭐 이렇다, 그죠? 1520 마르크에 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자국화를 외국화에 비교해서
그것을 자국화를 기준으로 해서 외국화의 그 교환 가치를 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접 표시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파운드는 대략 그 달러를 지금 한 1,300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한 2,000원 정도에 해당되는 아주 굉장히 그 고강세의 그런 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외환시장에서는 이 달러를 어떻게 외환시장에서는 환율을 어떻게 표시하냐. 근데 외환시장에서는 미국의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환율을 고시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미국 통화가 이제 기축통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축통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표시하느냐. 유럽식 표기법에서는 직접 표기법과 이제 비슷하게 US 달러, US 1달러는 뭐 코리안 원 얼마 뭐 이렇게 1,200원이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1달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이 얼마로 나오는 거야. 여기 뒤에는 뭐 재패니스 엔도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중국 통화인 런민비, 인민폐도 나올 수 있겠고, 바로 이 달러를 기준 통화로 보고 이 뒤에 외환이 어떻게 가치가 평가가 되느냐,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표시법, 그것이 유럽식 표시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표시법은 바로 다른 나라의 통화 일단위가 달러로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그러니까 아까 그 간접 표시법과 이제 비슷하게, 그죠? 이런 거, 영국의 파운드하는 도이치화로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국식 표시법, 즉 간접 표시법과 같은 그런 표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wo-way quotation에서 양방향 가격인데, 이것은 이제 매입률과 매도율.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은행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달러가 이렇게 있고, 재패니스 엔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팔 때, 그죠? 사실 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매도 가격과 매입 가격이 같이 이렇게 동시에 고시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을 바로 two-way quotation이라고 하고, 매입률, 즉 bid rate 하고 매도율의 형태로 매입 가격과 매도 가격을 이런 식으로 동시에 고시하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1달러가 팔 때는 1,100원이다. 그런데 사실 때는 1,200원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100원의 그 차액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은행으로서는 바로 요 차액을 가지고 외환 수익을 잡게 되는데, 바로 요 차액, 100원의 요 차액을 바로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통화가 안정되어 있으면 스프레드가 작고, 통화가 불안하면 스프레드가 커지게 되는데, 일단 이론적인 정의를 보면은 스프레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외환 및 금융시장에서 가격을 고시할 때 매도율, 그래서 offered rate와 매입률, bid rate의 차이를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바로 이 스프레드가 좁을수록 가격 경쟁이 있는 것이고, 자, 클수록 또 외환시장이 불안해질수록 스프레드가 확대된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이 1달러가 굉장히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그죠? 환율이 이 돈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폭이 굉장히 크다면은 만약에 이것을 팔 때 1,100원에 팔고 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1,200원에 산다고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봤을 때, 그죠? 만약에 이것을 이 등락폭이 크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처음에 은행에서는 1달러를 1,000원에 주고 이렇게 매입을 하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이 1,000원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900원이나 800원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은행으로서는 큰 손실을 입게 되겠죠. 마치 이것은 외환 투자가들도 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겠는데, 이럴 때 바로 이 외환이 바로 이 달러가 또는 다른 화폐, 도이치마르크라든지 재패니스 엔이라든지 런민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락폭이 심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그것을 안정된 가격으로 매입하려고 하지 않겠죠.
매입을 해봐야 그것이 나중에 폭락을 해가지고 큰 환차손을 입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것의 이 등락폭이 커지게 되니까 오르락내락 하는 이 폭이 커지게 되니까 매입과 매도 사이에서 이런 큰 차이가 생기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스프레드가 자꾸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안정된 통화에서는 스프레드가 작고 그 다음에 불안한 통화에서는 스프레드가 이제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고시를 할 때 이렇게 two-way quotation 양방향을 고시할 때는 어떻게 고시를 하느냐? 바로 소수점에 아래 네 자리까지 표시한다. 그래서 1달러가 1,200원이다. 이렇게 되면 땡땡땡땡 네 자리까지 이렇게 표시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돈하고 그 다음에 일본 돈은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두 단위만 소수점 두 단위만 이렇게 표시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빅피규어라는 것이 있는데 빅피규어는 소수점 두 자짜리를 빅피규어를 하고 이것은 자주 바뀌지 않는 큰 숫자라는 뜻이다. 소수점 두 자짜리는 바로 여기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이제 빅피규어라 그러고 그러나 한국 돈 코리안 원하고 재패니스 엔은 정수 첫 자짜리를 의미한다. 정수의 첫 자짜리라는 것은 바로 이 소수점의 첫 자짜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 소수점의 첫 자짜리. 근데 그것이 정수로 나타나야 된다. 여기서 정수라는 것은 바로 0에서부터 시작해서 9까지 해당되는. 그러니까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나타내줘야 된다. 루트 표시라든지 기타 이런 아라비아 숫자를 벗어난 다른 표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숫자로서 즉 정수로서 이렇게 나타내줘야 된다. 바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 가격과 매도 가격을 고시할 때 이렇게 고시를 할 때는 미 달러화를 기준으로 고시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US 달러, Japanese yen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바로 기준 통화를 달러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변동하는 그러한 화폐, 그것을 바로 우측에 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 좌측에 있는 것은 미달러를 기준으로 미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바로 기준 통화로 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재패니스에는 피고시 통화, 즉 가변 통화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면 이렇게 됐다 그러면 1달러당 팔 때는 바로 재패니스에는 얼마를 주겠다. 1,000원을 주겠다. 그죠? 그 다음에 1달러당을 살 때는 그때는 재패니스 엔을 1,200원을 주셔야지만이 1달러를 팔겠다. 바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자주 이제 이런 게 출제가 되는데, 그죠? US 달러 대 재패니스 엔 또는 US 달러 대 코리안 원 이런 것을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을 잘 염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1달러당 재패니스 엔은 바로 1,000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은행에서 엔을 주고 매입을 할 때는 엔을 주고 달러를 매입할 때는 바로 1달러당 1,200 엔을 주어야 된다. 이것은 한국에서도 US 이렇게 돼서 표현이 되겠죠. 코리안 원, 그죠? 그래서 이것은 1,200원, 그 다음에 1,400원 이렇게 돼. 자, 다음에는 이제 환율의 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매입률과 매도율이 있다. 그래서 매입률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마켓 메이커의 입장으로서 기준 통화를 사고자 하는 환율을 말하고 고객 입장에서는 기준 통화를 팔고자 하는 환율을 말한다. 그래서 항상 그 외환을 생각할 때는 은행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입이라는 것은 은행이 바로 고객으로부터 외환을 산 것,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이제 수출자가 수출 대금을 결제를 받았다. 그렇게 되면 그 돈은 뭐죠? 바로 그 수출자의 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 외화를 은행이 그죠? 다시 원화로 환산을 하게 되면 결국은 외화를 은행이 매입을 하고 원화로 그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매입률이 되는 것이고, 이제 매도율은 반대로 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를 팔게 되는 경우, 이것은 이제 수입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바로 수입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서는 외환으로 결제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은행으로부터는
외환을 매입하게 되는 것이고, 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객에게 외환을 매도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물 환율과 선물 환율이 있는데, 자, 선물과 현물이다. 현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 시점에서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고, 선물은 미리 약정된 어느 날짜에 자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이제 선물 거래라 그러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외환의 매매 계약에 따라서 자금 결제를 언제 행하냐에 따라서 현물한 거래와 선물한 거래 나누어지는데, 자, 이런 경우입니다. 수입자가 이제 신용장을 LC를 오픈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오픈하는 금액이 우리 10,000원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제 발행은행에 이제 예치를 할 그 당시에 지금 1달러가 1,000원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쪽에 수출자가 환원을 제시해가지고 나중에 발행은행에서 이제 그 수출 대금이 지급이 되게 되는데, 자, 이때 처음에 LC를 오픈한 날짜가 예를 들어서 10월 5일이라고 칩시다. 10월 5일이고 그 다음에 수입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날짜가 만약에 12월 5일이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이건 오픈일이에요. 신용장 오픈일.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급일이고, 그런데 이쪽에 임포터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달러가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1불이 이것이 한 800원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예측이 된다라면은, 그러면 처음에 신용장을 개설할 때 그때 1달러에 1,000원으로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그것으로서 환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때 환원이 제시가 돼서 지급하는 날짜에 환율이 내려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해서 그때 지급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1불당 200원의 어떻습니까? 환 차익이 생기게 되겠죠? 환 차익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신용장을 오픈할 때 바로 임포터는 그것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내가 신용장을 오픈하기 위해서 그것을 현재 시점에 이 1불당 1,000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발행은행에 그것을 이쪽에 수입 대금을 예치를 시켜놓고 그것을 결제하는 날을 바로 이때 12월 5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함으로써 이쪽에 수입자는 바로 환차익 또는 이제 환차선, 환 리스크를 이제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LC 거래는 어떻습니까? 미리 지금 현재 이제 돈을 이제 결제를 하지만은 그 물건은 훨씬 나중에 오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지급도 나중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것은 전부 다 선물한 거래가 바로 이제 LC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도 이 신용장을 오픈할 때 수입 그 대금을 지금의 시점에서 그 원화를 달러로 해서 결제할 것인지, 아니면은 환원이 제시돼가지고 이제 지급이 돼야 되는 그 날짜를 바로 수입 대금의 결제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상당히 그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만약 이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1불이 1,500원으로 막 상승한다. 그러면 지급일에 되면은 바로 이제 500원에 환이 상승이 돼가지고 그건 또 엄청난 또 환차선을 이제 잇게 되겠죠.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결정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물환과 선물환을 기준하는 그런 날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자금의 결제일이 현물환 결제일 이내의 거래이면 현물환 거래이고, 이를 초과하면 선물환 거래로 구분한다고 해서, 현물환 결제라는 것은 바로 이틀 이내를 말하는 겁니다. 이틀. 그러니까 오늘하고 그다음에 오늘하고 내일 이내에 이것을 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을 해가지고 그때 환을 매입하거나 결제를 하게 되면 그것을 바로 현물 결제이라 그러고, 이틀이 지난 어느 시점에서 바로 이렇게 결제하거나 매입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선물한 거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물한 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은 현물 환율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선물한 거래에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된다면 이것을 바로 선물 환율이라 그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환율이라고 하면은 현재 시점에서의 고시되어 있는 환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그때는 현물 환율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 지금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외환실무 강의를 첫 강의를 이제 마치게 되고,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환율제도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재정 환율이라든지 기타 환율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